오늘 배울 내용은 운동량 보존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 앵두 두 개가 충돌하고 튕겨나가죠. 그리고 동시에 물은 일부분 관성의 법칙을 따릅니다. 이 상황에서 충돌 전후로 보존되는 것은 에너지가 아니라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죠. 어제 창의융합 활동을 살펴봅시다. 줄다리기 필승 전략을 얘기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수업이 연달아 있어서 여러분 댓글을 살펴보고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썼을지 궁금하군요.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접촉하는 두 면의 상태로 마찰계수라는 물리량으로 표현하죠. 마찰계수가 0이면 마찰이 없다는 얘기고 1이면 아예 바닥에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바닥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입니다. 지난 시간에 식탁 위 참외를 얘기하면서 이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바닥을 누르는 힘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바닥을 누르는 힘이 크면 클수록 커집니다. 그만큼 바닥에 꽉 물려있게 돼서 마찰력이 커지는 거죠. 줄다리기에서 마찰력과 당기는 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세가 낮아지면 바닥을 누르는 힘이 감소해서 그 반작용인 수직항력도 감소합니다. 더불어 마찰력도 감소해서 미끄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면에 대해 각도가 클 때가 각도가 작을 때보다 마찰력이 더 커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가 높을수록 힘을 주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전략은 앞에 키가 큰 사람을 배치해서 높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키 큰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낮은 자세가 되기 어려우니까요. 앞에서 마찰력이 잘 견뎌주면 전체가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반면 앞에서 미끄러지면 쭉 무너져 버리죠. 대신 뒤에는 무거운 사람을 배치해서 낮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앞서 저전 경기에서 봤듯이 구령에 맞춰 일제히 힘을 작용하는 거죠. 합력을 크게 하는 겁니다. 퀴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말의 잘못된 표현을 찾아 그 이유를 써보는 거였죠. 처음 틀린 말은 작용 반작용을 힘의 평형처럼 알짜임이 0이 되는 것으로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말은 마차에 힘을 주고 마차는 말에게 힘을 주니까 각각의 작용점이 상대방이 돼서 힘의 평형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거는 마차가 말을 끌어당겨서 말이 못 움직인다는 거였죠. 순수하게 마차가 말을 잡아당기는 힘만 있다면 말은 마차 쪽으로 끌려가야죠. 말이 마차를 움직이는 이유는 말이 땅을 미는 힘의 반작용으로 땅이 말을 미는 힘이 마차가 말을 당기는 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힘이 같으면 등속도로 운동할 테고 더 크면 가속될 겁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 문제는 쿨롱의 법칙을 알아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전기력에 대한 상식만 알고 있다면 결국 작용 반작용 문제입니다.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쌍극자의 양전하와 나란히 직선을 그려봅시다. 양의 전하고 3법칙에 따라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같은 크기로 작용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쌍극자의 음전하와 나란하게 직선을 그리면 이 선상에서 음전하와 양전하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죠. 우선 라지 Q인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을 이렇게 평행사변형법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쌍극자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벡터를 합할 때는 이렇게 중심으로 옮겨서 시작점을 일치시키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벡터합을 써서 알짜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힘은 작용선,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는 선이 이제까지 본 것과 달리 일직선이 아니라 어긋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의 힘, 작용점이 서로 상대방이라는 뉴턴 운동 제3법칙의 요건을 만족합니다. 작용, 반작용 관계를 만족하는 거죠. 두 번째 소문항은 자동차가 커브를 돌 때 승객이 바깥으로 쏠리는 이른바 원심력이라는 것에 대한 반작용을 찾는 것입니다. 관성법칙을 배울 때 설명했지만 바깥으로 쏠리는 이 힘은 실제 힘이 아니에요. 회전하는 개는 관성계가 아닌 비관성계라고 했죠. 비관성계에서 힘처럼 보이는 것은 겉보기 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단지 승객은 관성법칙에 따라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동차에 대한 원심력으로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자동차의 바닥이나 벽이 마찰력이나 항력 등을 작용하게 되는 거죠. 원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운동하다 벽에 부딪혀 벽에 힘을 작용한다면 그때 반작용은 벽이 밀어내는 수직 항력일 것입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말이 수레를 끌고 있고 각종 힘이 표시되어 있어요. 먼저 기억을 보면 B와 C가 작용-반작용 관계냐 하는 것입니다. B는 이렇게 말이 수레를 당기는 힘이고 C는 수레가 말을 당기는 힘입니다.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작용점이 서로 다르므로 작용, 반작용이 맞습니다. 다음 니은입니다. 수레가 등속일 때 A와 B가 평형이냐는 거죠. A는 수레바퀴와 지면 사이의 마찰력입니다. 이 마찰력은 그림처럼 왼쪽 접선 방향으로 작용해서 수레바퀴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수레가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B도 수레에 작용하지만 A와 반대 방향이고 하나의 작용점에 작용하므로 두 힘의 크기만 같다면 힘의 평형 관계입니다. 등속으로 움직일 경우라고 했으므로 R자 힘이 0이고 힘의 크기가 같으므로 평형 관계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은 수레를 움직이는 R자 힘을 찾는 것입니다. D는 말과 지면 사이의 마찰력, 지면이 말을 미는 힘을 말하죠. 수레를 움직이게 하는 R자 힘은 수레를 작용점으로 하는 합력입니다. B에서 A를 빼는 것이죠. 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D에서 C를 뺀 것입니다. 때문에 디귿은 옳은 답이 아니죠. 역시 미리 녹화한 탓에 여러분의 응답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기억과 니은을 선택했으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마찰력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바퀴처럼 굴림 운동을 할 때 마찰력의 방향을 찾는 확실한 방법은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즉,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체가 어느 쪽으로 미끄러질까를 생각하고 그 미끄러지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 마찰력의 방향이라는 거죠. 위 수레바퀴의 경우도 만약 바닥에 마찰이 없다면 바퀴가 아예 회전하지 않을 것이므로 접촉면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은 왼쪽인 거죠. 오늘 배울 학습 목표를 먼저 간단히 봅시다. 첫 번째는 운동량의 개념을 알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은 물리에서 에너지 보존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보존 법칙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1차원 충돌에 국한해서 운동량 보존을 알아보고 이를 이용하여 속도의 변화를 예측해 봅니다. 즉, 충돌이라는 사건 속에서 충돌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이죠. 단원 연계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이어서
오늘 운동량과 우등량 보존을 배우고 다음 단원의 충격량으로 이어집니다. 도입 영상을 먼저 봅시다. 35초 정도입니다. 넘어지다니! 나 혼자 출발하면 힘이 안 나. 빨리 와서 나 좀 밀어줄래? 자, 온 힘을 모아 쭉! 좋아, 총알처럼 튀어나가 주겠어. 전진! 방금 보신 영상은 이즈쿠 쪽 생각 나누기 관련 영상이었어요. 쇼트트랙 개주 때 먼저 달리던 선수가 다음 선수를 힘껏 밀어주잖아요. 밀어주기 직전과 직후에 변화되는 물리량과 변하는 물리량을 써보는 겁니다. 교과서에서는 교대 과정에서라고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직전과 직후로 고쳐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것만을 가지고 얘기해도 좋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써도 좋습니다. 20초 정도 드릴게요. 자, 시간은 대략 드리는 거고 부족하면 잠깐 멈춰놓고 쓰시면 되겠죠? 영상 강의라 이런 점은 장점이기도 하네요. 물론 앞으로 빨리 돌려도 알 수는 없는 노릇이죠. 선수교대는 근본적으로 상호작용이에요. 작용-반작용 법칙에 따라 교대 중에 두 선수가 받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이때 상호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으므로 두 선수에게 작용하는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잖아요. 가속도는 시간 간격분의 속도 변화로 고칠 수가 있죠. 교대하는 동안 접촉시간 델타 t는 같을 테니까 작용 반작용에 의해 각자 받은 힘의 크기가 같다는 말은 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때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운동량으로 정의하고 교대 직전과 직후 3법칙에 따라 두 사람의 운동량의 총합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배울 핵심 개념이죠. 같은 속도로 운동할 때 질량이 큰 버스가 멈추기 더 어렵죠. 질량이 같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빠르면 상대적으로 멈추기가 더 어렵죠. 지금 말한 것처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가 물체의 질량과 속도에 의해 결정될 거라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방금 생각 나누기에서 살펴봤듯이 질량과 속도를 곱한 양을 운동량이라고 하고 기호 P로 씁니다. 영어로는 모멘텀인데 뉴턴 시대에 피멘텀이라고 불러서 관습적으로 P라고 쓰죠. 운동량은 반드시 방향을 고려해야 하는 벡터량입니다. 정확히 쓰자면 이렇게 써야겠죠. 교과서는 계속해서 1차원 운동만을 다루니 플러스 마이너스면 충분해서 벡터 기호를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단위는 질량과 속도의 단위를 그대로 곱해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입니다. 뉴턴이나 주울처럼 별도의 통합 단위는 없어요. 자, 그럼 승용차와 버스의 운동량을 각각 구해볼까요? 승용차는 10의 4제곱, 그러니까 10,000kg 미터 퍼 세크입니다. 버스는 10의 5제곱,
그러니까 10만 kg 미터 퍼 세크입니다. 버스의 운동량이 승용차의 10배죠. 두 물체가 충돌하면서 서로 힘을 작용하면 운동량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합시다. 오늘 학습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1차원임을 강조하기 위해 선생님은 X축을 그리겠습니다. 질량이 각각 MA, MB인 두 공이 VA, VB로 플러스 X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합시다. A가 B보다 빨라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서 A와 B의 속력이 각각 V'A, V'B로 변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운동 법칙을 적용해 봅니다. 먼저 3법칙은 A가 받은 힘과 B가 받은 힘을 각각 FA, FB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벡터량으로 쓴 거예요. 이 법칙은 F는 ma죠. 가속도를 속도 변화율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시간 간격은 충돌 시간을 의미합니다. 힘을 주고받은 접촉 시간이죠. 그대로 3법칙을 2법칙의 형태로 표현하면 A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B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분자의 각 물체의 속도 변화, 즉 나중에서 처음을 빼준 것을 써준 겁니다. 충돌 시간은 같기 때문에 소거가 되고요. 질량을 곱해서 풀어줍니다. 자, 먼저 좌변을 볼까요? 질량과 V'의 곱은 나중 운동량을 의미하죠. 질량과 V의 곱은 처음 운동량입니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것을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하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변 역시 마찬가지로 B의 운동량 변화량에 마이너스를 곱한 값입니다. 자, 여기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나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란 충돌 전후 전체의 운동량의 합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량이 0이라는 거죠. 방금 전개한 식에서 우변을 좌변으로 넘겨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합한 값은 0이다 라는 거죠. 충돌 전후에 전체 운동량의 변화량이 0이라는 것은 전체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쓰면 충돌 전의 총 운동량은 충돌 후의 총 운동량과 같다로 또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형태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많이 활용하죠.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말로 정리해 볼까요? 물체들의 운동량의 총합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 슬라이드에서는 강조하지 않았지만 이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디에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 하냐면 바로 특정한 개, 그 개에 작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금 전 운동량 보존을 증명했던 충돌하는 A와 B의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만약 A를 하나의 개로 잡으면 외부인 B로부터 힘을 받기 때문에 운동량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A 입장에서는 불시에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서 운동량이 변화되는 거죠. A와 B를 묶어서 하나의 개로 잡을 때 1차원상에서 충돌에 영향을 주는 외부의 힘이 존재하지 않고 상호작용은 개 내부에서만 일어나므로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외부 힘이 존재하지 않도록 개를 잡을 때에만 그 개의 운동량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존이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정말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역학술의 운동량 보존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우리는 직접 해볼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험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동영상 촬영으로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줄자를 바닥에 고정하고 정지해 있는 술의 B를 술의 A로 충돌시키면서 그 과정을 폰으로 촬영하는 거죠. 촬영한 동영상으로부터 구해야 할 데이터는 속도입니다. 지난번에 구했던 방식대로 일정 시간 간격을 구간으로 잡아서 각 구간의 변이 혹은 이동 거리를 순차적으로 읽어내면 속도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과제로 냈던 동영상 분석 앱은 속도 자체를 산출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번의 실험이 끝나면 술의 질량을 변화시키거나 A의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반복합니다. 31쪽 표에 정리를 해볼게요. 충돌 전 B는 항상 고정적으로 정지시켜 놓았다고 하고요. 우리는 이 표에 빈칸을 채워보는 것으로 실험을 대신할까 합니다. 어떤 규칙에 의거할 거냐면 바로 3번 질문, 충돌 전후 변하지 않는 물리량이 두 역학수레의 운동량의 합이라는 보전 원리죠. 충돌 전 B는 정지해 있으므로 운동량의 총합은 A의 운동량이고 충돌 후는 B도 움직이기 때문에 두 운동량의 합이 총 운동량입니다. 이 둘이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이 표를 채울 수 있죠. 첫 번째 줄은 같이 한번 채워보기로 합시다. 먼저 충돌 전 운동량은 A의 질량 0.5kg과 속도 0.6m/s를 곱해서 0.3kg/s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운동량 보정 원리에 따라 충돌 후 총 운동량 역시 같은 0.3kg/s가 되어야 하죠. 마지막 남은 충돌 후 B의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충돌 후 B의 속도를 미지수로 해서 운동량 보존식을 쓰면 이렇게 되죠. 단위는 생략했습니다. 풀어보면 0.6에서 0.15를 뺀 0.45m/s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나머지 빈칸도 한번 채워볼까요? 2분 정도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 채웠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충돌 후 운동량은 0.6kg/s.
A의 질량은 이 운동량을 A의 속도로 나눠서 1kg이고 충돌 전후 운동량이 같다는 식을 쓰면 충돌 후 A의 속도 0.3m/s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줄은 0.5kg/s, 1m/s, 0.75m/s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질문에 답해 볼까요? 두 역학수레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량이 각각 어떻게 변하나 하는 것이죠. B는 정지해 있었고 A만 운동하고 있었으므로 A의 운동량 일부가 B의 운동량으로 이동해 간 셈입니다. 따라서 A의 운동량은 감소하고 B의 운동량은 증가했습니다. 직접 구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충돌 전후 두 수레의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죠. 마지막으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실험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초 동안 생각해 봅시다. 일차원 충돌이 되도록 정확히 직선상에서 충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삐꾸라고 하나요? 비껴 충돌하면 진행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도 운동량이 생기므로 큰 오차 요인이 됩니다. 또 충돌 직전과 직후의 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여하튼 바닥에서 바퀴가 구른다는 것은 미끄럼 마찰에 의해 에너지 손실이 있다는 것이니 그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려면 충돌 직전과 직후의 속도를 재빨리 측정해야겠죠. 충돌 전 재빨리 손을 놓아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돌 중에도 손이 수레에 힘을 가하고 있다면 외부 힘이 가해진 상황이라 당연히 운동량 보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오차 요인들을 잘 생각해 보는 것이 관련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운동량 보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차 요인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M1 실험기구만 탓할 가능성이 높겠죠. 실험을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같이 볼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영상 속에서도 오차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운동량 보존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볼까요? 먼저 지금까지 보아온 충돌에 적용해서 미축의 속도를 구해봅시다. 쇼트트랙 계주에서 교대 직전이죠. 미끄러운 얼음판이라 마찰력이란 외부 힘을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교대 후의 그림이죠. 밀기 전 운동량의 총합은 A와 B의 운동량을 합해서 340kg/s죠. 밀고 난 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지금 A의 속도를 모르고 있는 거죠. VA라고 쓰고 운동량의 총합을 쓰면 이 둘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같아야 합니다. VA에 관해 풀면 이렇게 되고 90을 60으로 나눠서 1.5m/s를 최종적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충돌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건이면 운동량 보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분리 혹은 분열의 경우도 가능하죠. 이렇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두 친구가 손을 마주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 상황에서 운동량의 총합은 0이죠. 멈춰 있으니까 둘 모두 속도가 0이잖아요. 한 명이든 동시든 이렇게 밀어서 분리가 일어나면 두 손을 통해 힘이 작용하는 동안 3법칙에 따라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했죠. A가 받는 힘을 이 법칙으로 쓰고 B가 받는 힘을 이 법칙으로 써서 3법칙에 대입을 하면 분리 후 운동량의 총합이 분리 전과 같은 0이 됨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 보존이 적용되는 경우로 충돌, 분열, 결합, 관통 등 다양한 물리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볼까요? 불꽃놀이와 우주에서 로켓의 결합, 그리고 사과에 총알이 관통하고 있는 장면들이죠. 이들 중에 운동량 보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20초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조건은 외부에서 그 개에 힘이 가해지는가, 가해지지 않는가입니다. 처음 불꽃놀이는 어떨까요? 보통 폭죽을 포물선 형태로 쏘아 올리면 올라가면서 폭죽이 분열돼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니 운동량 보존이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력은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고 공기 저항력을 무시한다면 수평 방향, 즉 X방향으로는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죠. 오늘 배운 것을 특별히 선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독립적으로 선 운동량은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운동량 보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주 공간에서 두 로켓이 직선상에서 결합하는 장면이죠. 무중력 상태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로켓을 묶어서 운동량 보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떨까요? 총알이 관통하고는 있지만 사과가 고정되어 있어서 사과에 고정된 막대를 통해 강하게 힘이 작용하죠. 사과와 총알로 이루어진 이 개는 총알이 날아가는 방향의 선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3쪽 확인 문제예요. A, B가 충돌할 때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10초간 생각해 봅시다. 서로 반대 방향이죠. 왜냐하면
상호작용하며 주고받는 힘이 삼법칙에 의거 반대 방향이고 힘이 반대 방향이면 속도 변화가 반대 방향이어서 여기에 질량을 곱한 운동량의 변화량 역시 반대가 됩니다. 33쪽 자료실은 충돌의 종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표로 정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탄성 충돌을 봅시다. 탄성 충돌인 경우 유일하게 운동량뿐만 아니라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상적인 경우죠. 그렇지만 기체 분자의 충돌이나 원자핵 반응 등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작은 입자들은 충돌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거의 무시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는 특별히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서로 마주보며 충돌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어요. 질량은 같지만 일의 속력이 더 빠르다고 합시다.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속도가 교환이 돼서 얘가 속도 1이 되고 얘가 속도 2가 됩니다. 탄성 충돌의 경우 질량이 같으면 이렇게 속도가 교환되죠. 물론 탄성 충돌일 때만 가능합니다. 운동에너지 보존과 운동량 보존을 사용하여 한번 증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탄성 충돌인데 이게 보통의 현실적 충돌이죠.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운동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열이나 소리 에너지 등으로 일부가 손실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습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 역시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운동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죠. 그렇다면 비탄성 충돌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직선상에서 질량이 라지 M인 물체는 정지해 있고 스몰 M인 물체가 라지 V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충돌 전 운동량은 스몰 m과 라지 v에 곱이 되겠죠. 그런데 충돌 후 이렇게 한 몸이 되어 운동할 수 있어요. 접착제가 발라져 있거나 진흙덩어리 같으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충돌 후 한 몸이 되는 것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불러요. 조금이라도 탄성이 있다면 충돌 후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아예 비탄성인 거죠. 충돌 후 한 몸이 됐으니 충돌 후 운동량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경우에도 운동량 보존은 성립되어야 하므로 충돌 후 두 물체의 속도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라도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 꼭 정리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볍게 빈칸을 채워봅시다. 먼저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물리량인 운동량을 배웠고 외부에서 그 개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의 총합이 항상 보존된다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공부했습니다. 운동량 보존을 실제로 적용해 보았고요. 자료실에서 세 가지 충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33쪽 창의 융합 활동입니다. 중이온 가속기와 같은 입자 가속기는 원자핵을 이루는 핵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때 입자 가속기에서 일어나는 입자 사이의 충돌 과정도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죠. 이처럼 과학 현상 중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중요하게 상용되는 예를 찾아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번 활동하기입니다만 요거는 다음 기회를 노려봅시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할 형편은 못 되는 것 같네요. 뭐 이럴 때도 있어야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꼭 하시고요. 31쪽에 작성하신 표는 촬영해서 비밀 댓글 사진으로 올려주세요. 오늘 퀴즈는 한 문제고요. 투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침에 뉴턴 운동 법칙과 관련된 기출문제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말고 주말 동안 풀어보시고 12일 수업시간 투표로 제출을 받겠습니다.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